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철입니다. 자, 3부, 4부 함께 독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6부에서 쌤이랑 함께 또 이제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5번에서 10번 지문, 그리고 문제, 그리고 11번에서 16번 지문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독서의 문제 세트들은요, 4부에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이제 5번에서 이제 10번 함께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독서를 해설 강의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냐면 일단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잘 읽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 읽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만 갖고 답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국어는 반드시 지문을 우리가 읽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잘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읽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다면 잘 읽었는지를 체크한다는 게 뭐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글자가 많습니다. 그 많은 글자들 중에요, 여러분 좀 더 중요한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말들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말을 내가 잘 주목을 했는지, 밑줄을 쳤는지, 동그라미를 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들을 가지고 내가 내용적으로 정확한 이해를 했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잘 판단을 못한 선택지들, 여러분 문제 중심이 아니라 선택지 중심입니다. 선택지를 딱딱 짚으면서 요런 선택지는 요런 근거를 가지고 요렇게 사고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고력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원에서 독서의 평가 목표는요,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력 기르는 공부를 또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5번에서 10번 이제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잘 한번 훑어봤는지, 즉 예측하기를 잘 했는지를 확인을 해 보면요. 선택지를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 문제를 빠르게 훑으면 스캔하면 되는데,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증명력, 증거재판주의 이런 용어들이 보입니다. 그런 용어들을 체크를 해야 했고요. 6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선택지 앞부분에 쭉 훑어내리면 적법한 절차, 증거, 동의,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낯선 말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말들을 체크를 좀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크해 놓은 말들에 관한 정보를 독해를 할 때 잘 짚으면서 이제 읽는 능력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요. 보기가 있는데 이때 독서는 보기를 다 보는 거 아닌 거 알죠? 앞부분만 봐요. 피고인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보기를 구성하고 있는 걸 보면 증거 1, 증거 2, 증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증거에 관한 그런 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8번을 보면요. 역시 보기를 다 읽는 거 아니고요. 보기 앞부분만 봐요. 형사소송법이란 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법칙이란 말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법칙.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이제 출제 요소가 되는 거죠. 혹시 독해를 할 때 전문법칙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 부분 당연히 잘 봐야죠. 그 다음에 9번 문두에 발문의 출제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네, 10번은 A, B, C, D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중에서 5번이나 사실은 10번 같은 거는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답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읽으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그냥 읽으면서 빨리빨리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런 연습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체크하고요. 알겠죠? 해설 강의에서는 지문 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1문단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에 주목을 해야 했느냐, 그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네,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금방 알 거예요. 범죄 사실의 인정. 자, 여기에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할 때 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지문은 법지문이죠. 법지문은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지문은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어떤 요건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그 개념이나 요건에 관한 정보가 핵심적인 출제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지문의 그런 패턴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1차적으로 이 독해를 할 때 어떤 개념이나 요건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그 말들을 중요한 말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바로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요건, 이렇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자, 요건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말을 주목을 하면요, 증거재판주의의 핵심적인 내용 또한 이해한 게 됩니다. 이렇게 독해를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허용될 수 없다. 네, 임의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 공평하고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네, 이런 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증거는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증거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이제 무엇을 설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냐면 증거 능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증명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의 개념부터 이제 여러분이 또 당연히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야 있고요. 독해하는 과정에서 요건에 관한 말 나오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연습을 함께 다시 또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문단입니다. 먼저 증거 능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개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을 주목을 해줘야 될 텐데,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그러면 이 증명의 자료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격이 증거 능력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더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 또한 같이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법정에서 주요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이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로 이용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는 건 어떻게 될까요? 증거 능력이 없는 거는 법정에서 주요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어떤 말 밑줄 쳤냐면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말들 주목했죠. 이렇게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말들, 그 말들을 또 내가 얼마나 잘 주목하면서 읽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증거 능력의 요건은 하고 이제 아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법지문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기출 분석해 보세요. 법지문에 요건이 출제소가 된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법률에 이제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 요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줘야 되겠는데, 저 요건과 관련하여 여기 여러 법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전문 법칙.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글은 어떤 내용 구성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냐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겠구나 짐작 가능하지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걸 보면 여기 이 세 가지 법칙, 이 원칙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즉 둘 이상일 때 그 대상들의 공통점을 제시를 하고 있으면요,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목적, 이 세 가지 어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목을 해줘야 되겠는데, 결국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제 주목을 해주면 선택지 판단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위법 수지 증거 배제 법칙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은 뭡니까? 적법한 절차였어요. 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증거 능력 부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위법한 증거 수집하면 안 된다.
이 얘기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자, 이거로부터 알게 된 사실, 그런 알게 된 사실이 있을 텐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수집한 파생 증거, 이런 2차 증거 또한 증거 능력, 이법수직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배제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독수 과실 이론이라고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독수 과실이라는 게 이제 뭐냐? 자, 이 말도요. 뒤에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독수가 뭘까요? 독에 오염된 나무겠죠. 여기 이제 숫자가 나무 숫자겠죠. 그다음에 독에 오염된 나무면 거기에서 이제 수집된 2차 증거, 자, 증거가, 자, 여기 1차 증거가 나무라면 2차 증거는 과실이라는 얘기예요. 과실인데, 즉 열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열매 또한 아무래도 그 독에 오염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독열매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용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더 잘 이해하라고 하면요. 이건 당연히 또 출제 요소예요. 봅시다. 영장 없이 위법, 그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얻은 진술, 이 진술은 증거 능력 인정 못 받겠죠. 그리고 자, 파생 증거, 즉 2차 증거, 그 진술의 도움으로 찾아낸 이런 물증, 이것 또한 증거 능력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앞의 내용과 관련 지어가지고 딱딱딱 대응시켜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유의할 점은 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다만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또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건이에요. 이런 이 예외적인 경우를 어떤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인정을 해주느냐. 그렇다면 요 문장에서 어떤 말이 핵심어가 될까요? 찾아보세요. 짚었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찾았는지 맞춰보는 겁니다. 맞춰보면 바로 이거죠.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 이게 이제 필요한 말이죠. 이게 핵심어입니다. 그러면 요 핵심어는 당연히 문제의 선택지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주목하면서 이제 읽었으면 그만큼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빨라지는 겁니다. 자, 적법하지 않게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굉장히 약해요. 아니면 아예 인과관계가 없어. 단절돼 있어.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요건이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말을 핵심으로 주목해야 되는지 알겠죠? 다음 문단입니다. 자백 배제 법칙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백 배제 법칙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말은 뭘까요? 여기서는 이 말이죠.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것. 이거는 증거 능력 인정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살짝 또 어려워요. 임의성을 제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 나오면요. 출제자들 나쁜 분들 아니에요. 최대한 여러분에게 이제 친절하게 내용을 지시를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의미가 모호하다 그러면 다음에 이 의미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임의성을 제한한다라는 것을 이 말로 이해를 해야 했어요. 수사 방법이 자백을 얻어내는 데만 의존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인권 침해 우려가 생기는데 이런 것이 특히 이제 임의성을 제한한 거예요. 어떤 자신의 뜻에 따라 진술을 하면 그거는 임의성을 제한받지 않은 거죠. 임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강요를 막 합니다. 강요를. 그래서 이 자백을 얻어내는 것만 신경 쓰고 어떤 수단이든지 써서 이 자백을 얻어내고자 한다면 그 임의대로 어떤 말하고자 하는 그런 뜻 당연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자백 증거 능력 인정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백 배제 법칙은 자백의 주체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또 그래서 요 말이 또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요 임의로 한 자백만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 정신적 압박이 있는 게 임의성을 제한하는 거구나. 이런 정신적 압박을 가한 게 임의성을 제한한 거구나. 이렇게 말뜻 이해하는 읽기를 또 해야 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법칙입니다.
전문 법칙이란 말 여기서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우리 문제 쭉 훑어볼 때 이 전문 법칙이란 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렇다면 이거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 여기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8번 문제, 이 부분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8번에서 A로 묻고 있는데 여기가 A예요. 그죠? 자, 전문 법칙 이 내용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전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할 때 그런 전문 아니죠. 여기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문 증거란 하면서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 기본적으로 이제 주목을 해줘야 되겠는데, 피고인, 증인 등 사안을 체험한 자가 구두로 진술한 진술 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 네, 이 개념과 관련하여 이제 중요한 말은 특히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진 거죠. 네, 그래 전해지는 거야, 전해지는 거. 이러한 전문 증거에는 전문 진술, 자, 구두로 전하는 것, 말로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서류로 하는 전문 서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진술과 전문 서류의 그런 개념 또한 여러분이 정확하게 짚어야 했고요. 이런 개념에 유의했다라고 한다면 문제의 답 잘 골랐을 거예요. 8번의 1번 선택지를 고름으로써 이 문제 틀린 학생들 이 지점에서 반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읽기가 문제 풀기를 좌우해요.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8번의 1번을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고요. 그걸 답으로 선택함으로써 틀린 겁니다. 읽기와 관련해 이 부분부터 여러분 다시 점검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문 증거는 진술 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어떤 들어서 전하는 것, 이런 들어서 일종의 이제 들어서 전하는다 하면 그 전하는 사람에 의하여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거 능력으로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법정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전문으로 즉 이렇게 전달만 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또 듣지 못하죠. 전하는 거니까, 전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문 법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만 또 이제 나오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그런 조건과 관련된 말을 특히 주목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전문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 동의, 피고인의 동의, 이게 이제 바로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말을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요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증거 동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또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요건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들을 또 주목을 하면 개념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법 지문에 정말 많아요. 자, 또 봅시다. 이 글은 문단이 9개나 돼요. 요즘 이렇게 문단이 많은 긴 글이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글을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는 연습을 평상시에도 많이 해야 돼요. 증명력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증거 능력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이제 증명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 증명력과 증거 능력 이것이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을 바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되는데 증명력이라는 것은 저기 보면 증거 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 이게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증명력 평가는 증거 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신빙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 크기, 신빙성의 크기,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 그거고요. 증거 능력 평가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 세 원칙과 관련하여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 읽었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의 유무만을 가리키죠. 그러면 자, 이 내용이 또 역시 이렇게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목해야 했고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실질적으로 신빙성을 크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에 따라서 또 증명력 이게 있다 없다 증명력이 얼마나 된다 이게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증명력이 있다고 해서 또 역시 증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증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네. 자, 이런 구별을 여러분이 해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지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증명력 평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원칙을 뭐라고 한답니까?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대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증거 가치에 대해 법관이 자유 판단합니다. 자유 판단이 이제 핵심적인 말이 되겠네요. 이때 법관의 판단,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 판단에 있어서의 어떤 요건일 수 있어요. 이 법관의 판단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자의적 판단 안 돼요. 자의적 판단이란 건 합당한 근거가 있다 없다? 없는 판단. 그래서 임의대로 하는 판단이죠.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와 관련해 이제 법관이 증거를 자신이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증거가 있을 때 법관이 이건 내가 고려해야지. 아니야, 이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판단하는 겁니다.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 법지문 또 여러분 읽을 때요. 여러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들을 또 이렇게 딱딱 좀 구별해 놓으면 좋아요.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라 이제 맡겨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법관의 이제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인 경우에도 법관은 일정 부분의 증언을 곤란해 믿을 수 있습니다. 법관의 자유예요. 법관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함께 지문에서 우리 중요한 정보들 어떤 것들인지 함께 확인을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지 체크했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5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증명력 판단의 주체에 관한 내용 있었습니까?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증명력 판단 법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당연히 1번 적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증거재판주의의 의의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몇 번째 문단 읽고 판단 빨리 했어야 되겠습니까? 1문단에 보면 증거재판주의와 관련하여 자, 의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맥락 제시되어 있으면 의의가 있는 겁니다. 거기 1문단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면요. 증거재판주의가요.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을 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렇다면 의의 제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백배제 법칙의 종류. 자백배제 법칙에 대해서는요. 5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문단에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이 종류는 나와 있지 않죠. 그렇다면 5문단과 관련하여 이 3번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었고요. 독수과실 이론의 적용 사례 4문단에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얻은 진술 그 사례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적절하겠고 이어서 5번을 보면 위법 수집 증거배제 법칙의 목적 이 글에서 이제 다루고 있느냐 판단해야 되겠는데요. 이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3문단에서요. 확인을 했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배제 법칙, 자백배제 법칙, 전문 법칙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목적이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목적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겠죠? 네, 5번 함께 했고요. 그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 시험, 즉 모의평가나 수능에서도요. 어떤 사고를 통해서 답을 골라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냐면 대응시키기. 이게 딱딱 짝이 맞아 떨어지느냐 그런 사고를 해서 문제의 답을 골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도 이제 그렇습니다. 기억을 보면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 기억은 증거 능력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증명력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내용 요소에 딱딱 대응하는 요소를 갖고 있느냐, 그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잘 해야 했어요. 1번 선택지 봅시다. 피고인을 강요하여 얻은 자백. 자, 이렇게 강요하여 얻은 자백은 자백 배제 법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거 증거 능력 있어요,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쵸? 사건의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이거는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증명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딱딱 대응합니까? X5인데 5X여야 되잖아요. 그럼 대응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결국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로 이용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은 선택지가 선생님 스타일인데 이런 선택지가 좋은 거예요. 약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로 이렇게 이용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문단에 따르면요. 자, 이 문단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는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이용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게끔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핵심적인 근거로 또 쓰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증명력 또한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증명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X랑 대응하지 않아요.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문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겠죠. 그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증명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는 증명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OX네요? 그렇다면 정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응식을 통해서 답을 골라야 했고요. 불법적인 수단으로 목격자의 진술을 억지로 얻어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증거 능력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건 증거 능력 없는 거잖아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니까. 결국 진술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거는 증명력 또한 없는 것이죠? XX입니다. 증거 동의를 받은 전문 증거가, 자, 여기서 이제 또 핵심적인 말, 증거 동의를 받았다. 네, 이 증거 동의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문 7번째 문단을 보면요. 증거 동의라는 것은 전문 증거임에도 피고인이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해서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증거 동의를 받은 전문 증거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결정적 단서를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증명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히 증명력이 있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예요. OX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 아니죠. 정답 3번입니다. 대응시키기, 특히 개념 밑줄 치고요. 그 개념에 대응하는 사례를 찾는 문제, 이런 대응시키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부인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 요지, 피고인, 소지가 금지된 화약류를 허가 없이 소지하여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됐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이제 법정에 제출한 증거가 있는데요. 증거 1, 증거 1-1, 증거 2, 증거 3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증거들과 관련해서요. 법원이 판결한 내용, 여기 요약해 놓은 것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증거 1은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대요. 이에 증거 1-1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대요. 증거 1과 증거 1-1이 왜 이렇게 이해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증거 1 같은 경우에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즉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 여기 이렇게 사실 인정의 자료를 쓸 수 없다는 게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부터 파생된 증거, 2차 증거인 증거 1-1은 이 역시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증거 1-1과 관련하여 여기 선택지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증거 1과 증거 1-1 사이에 만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증거 1-1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 지문에서 본 거 기억합니까? 네. 하지만 증거 1-1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다는 것은 1과 1-1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거 2, 증거 3과 관련해서 여기 법원 판결 요약 이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건 무엇이냐면 증거 2, 증거 3 등이 적법하게 수집되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쓸 수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2와 증거 3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 증거 2와 증거 3의 경우에 증명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자, 그런 판단 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1번까지 살펴봤고요. 2번 봅시다.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증거 1과 증거 1-1을 자료로 사용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번 선택지 여러분 금방 틀렸다고 판단했죠. 네, 증거 1과 증거 1-1은요.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쓸 수 없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데 증거 1과 증거 1-1을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겠죠.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사용했겠군. 틀렸고 3번 선택지를 보면 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적용하여 증거 1-1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이제 독수과실 이론과 관련하여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3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죠. 법원은 증거 2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 2에 대해서요. 지금 적법하게 수집되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다라고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은 자, 자백 배제 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 그 자백 배제 법칙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백 배제 법칙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인정의 자료를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임의성 제한이 되지 않은 거죠. 임의성 제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4번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법원은 진술 증거인 증거 2와 증거 3을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 증거라고 본다면 전문 증거, 이것은 전문 법칙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겠죠. 그런데 일단 이 증거 2와 증거 3은 사실 인정의 자료를 이제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법정에서 이루어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문이라는 건 개념이 뭡니까? 전문 증거라는 거는 사안을 체험한 자가 구두로 진술한 진술 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겁니다. 지금 간접적으로 전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번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A를 바탕으로 다음에 가와 나에 대해 추론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어요. 자, A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잘 이해한 것은 전문 법칙에 관한 내용이고요. 네,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 전문 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술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원래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되었을 것을 이제 믿을 수 있을 때 그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뭘까요? 전문 증거 원래 증거 능력 잘 인정 안 됩니다.
근데 증거 능력 인정한대요. 그럼 역시 법지 문제 읽을 때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정보 뭐라고요? 요건이라고요. 보기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 이 법에 관한 내용, 글이 있으면 역시 개념이나 요건에 관한 정보 특히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래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다. 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하는 것이고, 예컨대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지금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적혀 있는 일종의 이거는 문서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문 증거일 텐데 전문 증거 중에서도 이거는 무엇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글에서 자, 육문단을 보면 육문단의 끝부분입니다. 거기에 전문 증거에는 구두로 전하는 전문 진술과 서류인 전문 서류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문 진술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문 서류잖아요. 이거를 보고서 전문 서류라는 생각을 한 학생들 아우 잘한 거고요. 혹시 이런 생각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보기 읽을 때 좀 더 지문이랑 이 보기의 내용을 자꾸 짝을 짓는 연습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수능에서는 의식하지 않아도 보기를 딱 보면 지문의 내용이랑 딱딱딱 관련 지으면서 그렇게 사고해서 답을 빨리 잘 고르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기재된 조서. 이것은 원래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의 진술 및 그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전문 증거라도, 자, 이것이 확보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전문 증거라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즉 요 부분도 지금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것인데, 밑줄 친 거 봐요.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그러면 자, 요 사망, 질병, 행방불명이라는 게 바로 요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랑 대응하죠. 이래서 원래 진술 및 그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해를 해야 했고요. 즉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할 수 없는 경우니까 그 진술을 담은 전문 증거, 그러면 이 전문 증거가 이제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거 증거 능력 인정한다라는 거죠. 봅시다. 1번입니다. 가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래의 진술이 담긴, 네, 원래의 진술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 가와 관련해서요. 네, 원래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맞는 말. 근데 이제 이어질 때 여기서 이제 주목했어야 되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전문 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 요것도 맞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선생님 보기에 이 선지는요. 크게 내용에 이 선지를 이루고 있는 내용 요소를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자, 한 부분,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앞부분 하나, 그 다음 가운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X5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 어떤 습관이 있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선택지단 판단을 할 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자꾸 중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시작 부분과 끝 부분 맞는 말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걸 이 덩어리 자체를 그냥 순간적으로 맞는 거지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어의 선택지는 여러 내용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여러 내용 요소 중에 이렇게 잘못된 진술이 중간에 살짝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건 함정이기도 하죠. 함정입니다. 이런 함정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잘못돼 있죠? 전문 진술이 아니라 뭡니까? 전문 서류예요. 전문 증거에는
구두로 전하는 전문 진술과 서류인 전문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1번을 골라서 이 문제 틀린 학생들 꽤 될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점 꼭 유념해야 됩니다. 평가원에서 요즘 이렇게 선택지 만드는 경우 많아요. 6월 모의평가에서도 당장 만날 수 있을 겁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가가 전문 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원래의 진술이 법정에 전달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편집,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겠군이라고 되는데요. 네, 전문 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인정되느냐? 앞에 요건과 관련지어서 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럼 요건이 뭐죠?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전달될 때 편집,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나 서로 유사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것. 답 2번으로 골라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눈으로 그냥 확인해서 똑같이 써 있는 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달리 진술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꼭 관계를 생각을 해서요. 추론을 통해서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것 잘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나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겠군이라고 됐는데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나와 관련해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이거 어떤 내용이죠?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사망, 질병, 행방, 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 질병, 행방, 불명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행방불명된 사람에게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망, 질병, 행방, 불명 등으로 인해서 원래 진술 및 그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문 증거라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증거 능력 인정하는 거죠. 이어서 4번입니다. 나가 전문 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문 법칙의 예외로 인정돼서 증거 능력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법관이 진술자와의 문답을 통해 원래의 진술과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군이라고 됐는데 원래의 진술과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진술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나요? 지금 이 나는요.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술할 수 없는데 진술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원래 진술과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일단 부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 나나 전부 전문 증거인데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 증거와 관련하여 이런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문에서 또 어떤 정보를 읽었느냐 그걸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A로 묶여 있는 7문단의 끝부분을 보면 다만 전문 증거임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를 증거 동의라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요건이에요. 그런데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문의 내용이랑 일단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5번 선택지에 지금 이건 적절성 여부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다음 9번으로 가지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증거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른 게 바로 자유심증주의죠. 그리고 2번을 보면 법관은 신빙성 없는 증인에 의한 증언도 증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마지막 문단에 보면 있어요. 마지막 문단 제일 끝부분입니다.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법관은 일정 부분의 증언을 골라내어 믿을 수 있다. 그것을 근거로 적절하다 판단할 수 있겠고 3번 법관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서 범죄 사실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증거를
선택할 수 있다. 법관이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 근거로 해서 적절하다 판단 가능하고 4번을 보면 증거 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합당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네,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4번 또한 적절하고요. 5번 법관에 의해 서로 모순된다고 판단된 증거들은 어느 쪽도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 이건 이제 증명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떠올렸어야 되죠.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단을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증거가 있을 때 모순된다고 판단한 증거들 중에 법관은 어느 하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그 어느 쪽에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5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읽는 과정에서 문맥을 고려할 때 A, 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0번 문제인데요. 자, 이 A, B, C, D와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이 유형의 문항은 읽으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하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과정에서 여기 A에 있는 이 내용 문맥에 넣어서요. 통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서 답을 고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A는요. 이 원칙들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 3문단에 있습니다. 이 원칙들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위법소지 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인데요. 이 세 개의 원칙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한 법칙들이죠. 그렇다면 1번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증거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건 어디 있냐면 4문단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명자료로서 필요한 법률상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바로 증거능력의 개념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증거능력의 개념이 이 문단에 있어요. 증거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률상의 자격을 부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3번이에요. C인데요. 자백을 얻어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문단에 있습니다. 5문단에 있는 그 부분 그 맥락을 고려하면 그 앞에 있는 뭐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백을 얻어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거는 결국은 임의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임의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성을 지키는 건가요? 제한한다랑 지킨다라는 것은 이건 서로 어떤 내용이죠? 서로 어긋나는 내용이에요. 임의성을 지켜준다는 얘기는 그 임의대로 자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임의성을 제한한다는 것은 임의대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이제 답인 거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은 독해 습관인데 이렇게 서로 거의 같거나 의미가 통하는 말들은요. 앞뒤 내용 간에 서로 연결지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독해할 때 선생님이 그렇게 짚어줬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C와 관련하여 그 C의 내용을 그 앞에 있는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이란 말과 대응하는 짝으로 짚어서 연결해서 읽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3번 선택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했을 거예요.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됐는데 네, 전문 법칙의 근거로 라고 됐는데 전문 법칙이라는 것이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네, 맞죠? 그 다음에 단순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냐라는 것인데 단순히 자의적으로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것, 네,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합당한 근거 없이 이제 판단한다 그런 말인데요. 역시 문맥에 따라서 뭐 어렵지 않게 맞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판단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요, 우리 11번에서 16번 이 지문으로 오겠습니다. 여기 6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훑으면서 빠르게 출제 요소를 파악하는 그런 예측하기를 좀 잘 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12번 문두에 니은의 관점에서 기억에 대해 보인 학생의 반응 그런 말을 통해서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했어야 됩니다. 관점, 견해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그런 견해주장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주목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그다음에 13번에 그 문도 발문에서요. 스톨리츠랑 비어즐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보여요. 이렇게 사람 이름이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 이름, 여러분 출제 요소는 무조건 견해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에서는 스톨리츠, 나에서는 비어즐리의 그런 견해주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들을 잘 짚으면서 읽어야 된다. 앞에 12번에서도 견해주장이 출제 요소라는 걸 파악했는데 13번도 견해주장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요. 14번, 이제 15번, 16번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주목했어야 될 것은 일단 그 리드 발문이 있는데요.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을 구조한 것이다. 14번과 15번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고 지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독서 동기와 관련해서 주제별 체험 학습에서 미적 대상 경험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상자는 일종의 보기예요. 그러면 보기 앞부분만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만 보고요. 미적 대상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출제 요소로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독해할 때 미적 대상을 중요하게 여겼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16번은 어휘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출제 요소 잘 파악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하는데 가나 주제 통합 세트죠. 주제 통합 세트를 읽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잘 해야 하냐면 글의 화제를 잘 짚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가가 어떤 화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짚어야 되는데 근데 이 화제를 짚는다라는 건 결국은 자 이거와 관련하여 또 무엇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냐면 관점, 입장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제 통합 세트는요. 여러 관점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세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점 입장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관점 입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 점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점 입장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작년에 주제 통합이 출제됐던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그 주제 통합 세트를 분석을 해보면 패턴이 보이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첫 번째 여러 관점을 병렬로 제시를 해요.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대등한 것들을 가와 나에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로 대비되게 제시를 합니다. 서로 상반된 측면, 즉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관점을 가와 나에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 수능에 제시된 방법인데요. 가에서 언급한 것을 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수능 가지고 얘기를 하면 가에서 북학론자들의 입장을 제시를 하는데 그 북학론자들의 입장 차이가 청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글에서 청의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냐면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에서 언급된 걸 나에서 그 구체적인 사실에 주목하는 관점으로 내용을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여기에 이 가나 이 세트는 이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느냐? 병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읽을 때 공통화제 파악하고 그 공통화제와 관련하여 어떤 관점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됐는지를 이해하는 읽기를 하면 잘 읽은 거예요. 스톨리츠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톨리츠의 견해장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말 주목해야 되느냐?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 이 말을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 특히 미적 대상이란 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방금 전에 예측하기 할 때 문제 보기에서 본 거 기억납니까? 네.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핵심적인 말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이때의 미적 태도는 어떤 대상을 유형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자, 미적 태도가 실제적 지각 태도랑 다르대요. 구별해 줘야 돼요. 그럼 실제적 지각 태도의 개념은 뭐냐면 유형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유형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건 실제적 지각 태도. 그럼 미적 태도는 뭐냐? 미적 태도는 예술 작품이든 아니든 감상자가 지각하는 대상 자체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하는 태도라고 여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했는데 미적 태도를 실제적 지각 태도와 구별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읽었는지 체크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기 작은 따옴표로 묶여있는 말들 여기 나온 거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 전개될 거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냐면 당연히 작은 따옴표로 묶여있는 이 말들의 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라는 걸 짐작 가능합니다. 독서 지문에서 작은 따옴표로 묶여있으면 그건 개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 개념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읽기를 또 해줘야 됐거든요. 봅시다. 무관심적의 개념을 이해하면요. 비관심적과 역시 다르다라는 걸 일단 또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비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건 비관심적. 근데 이제 무관심적이라는 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겠죠. 보면 대상을 사용하거나 조작하여 무엇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대상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가 바로 이 앞의 내용이랑 대응하는 거죠. 어떤 무엇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떠나는 거죠.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해관계 X,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무관심적이란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했고요. 예를 들어 놨습니다. 사과 보는데 저 사과 저거 팔면 1,000원 벌 수 있어.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해관계에서 떠나서 사과라는 대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읽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감적이라는 말의 이제 개념도 이해하는 읽기인지 여러분이 또 잘 해야 했습니다. 공감적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감상자가 대상에 반응할 때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말이 어려워요.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한다. 자,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 주변에서 그 어려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있으니까 그 말 짚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대응하는 짝을 짚어서 이해해라 얘기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자신을 대상과 분리시키는 신념이나 편견과 같은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나 편견, 즉 나의 신념이나 편견은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의 신념이나 편견이 작용한다는 것은 대상 자체의 조건을만 고려해서 대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념이나 편견 같은 반응은 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신을 참여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조각 작품에 대해 감상자가 자신의 종교적 기준과 다르다. 요 자신의 종교적 기준, 요것이 자신을 대상과 분리시키는 신념이나 편견과 대응하는 말이죠. 네, 이런 자신을 대상과 분리시키는 이런 신념이나 편견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적 기준과 다르다고 거부감 가지는 것은 공감적이지 못한 거죠. 네, 공감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앞뒤 내용 간에 서로 연결되는 대응하는 내용들끼리 짚어서 이해해요. 그 다음 관조의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관조란 건 뭐냐? 단순한 응시 아니다. 자, 여기 보면 개념, 감상자가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이게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 짚어줘야 돼요. 관조, 활동과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음악 듣습니다. 이때 우리 멜로디를 따라서 막 장단도 맞추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대상, 그 음악에 적극적으로 주목을 하다 보니까 행동이 따라온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며 활동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관조와 관련하여 그렇게만 의미를 또 이해할 건 아니다. 관조와 관련하여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또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바로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것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주목한 말 뭐예요? 세 글자. 뭡니까? 식별력이죠. 네, 섬세한 부분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 이 식별력 주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식별력, 이것을 갖추고 있다면, 그래서 관조를 한다면 더욱 풍부한 미적 경험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별력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반복해서 예술작품을 경험하거나 그 다음에 표현기법이나 작품의 구성 요소와 같은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예술 형식에 대한 기술적 훈련을
함으로써 기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죠. 이런 열거되어 있는 것 출제 활용이 되면요. 주로 대응시키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열거되어 있는 것 하나하나가 각각 선택지 몇 번에 어떤 내용이랑 딱딱 짝이 맞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작업을 빨리 잘 했는지 또 이따 문제 풀 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 읽으면서 화제 파악했어요? 가의 글은 화제가 뭡니까? 어떤 화제에 대한 스톨리치의 관점 입장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미적 대상 그리고 이제 미적 태도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미적 대상과 관련하여 이 스톨리치가 주장한 내용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파악한 상태에서요. 여기 이제 나의 글을 봐요. 비어즐리가 나와요. 그럼 이제 비어즐리의 관점 입장을 파악해야 됩니다. 미적 대상이란 하고 설명합니다. 그럼 미적 대상이 바로 가와 나의 뭡니까? 공통화제잖아요. 이렇게 공통화제를 꼭 짚어 버릇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주제 통합 테스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내용을 잘 파악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미적 대상에 대한 비어즐리의 관점 입장을 파악해 봅시다. 예술 작품의 속성 중 올바르게 감상되고 비평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미적 대상과 관련하여 스톨리치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미적 태도예요. 예술 작품이든 아니든 미적 태도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미적 대상이 돼요. 그게 스톨리치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비어즐리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올바르게 감상되고 비평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미적 대상이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자, 이 미적 대상과 관련하여 비어즐리가 제시한 것 당연히 주목해줘야 되겠습니다.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 오직, 이제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오직 예술 작품 자체의 속성들의 근거. 그래서 미적 대상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에서 미적 태도란 말을 중요하게 여겼듯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예술 작품 자체의 속성들이죠. 특히 예술 작품 자체의 속성들. 이게 이제 객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관적 태도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주관성을 배제를 하고 예술 작품 자체, 즉 그 객관적인 대상 그 자체의 속성들을 중시하니까 객관주의적 입장인 거예요. 그는 구분의 원리와 지각 가능성의 원리를 통해 예술 작품에서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미적 대상에서 이제 배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분의 원리랑 지각 가능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되겠네요. 먼저 구분의 원리가 제시가 되어 있겠죠. 이 구분의 원리와 관련해서 주목했어야 되는 말은 뭐죠? 여기서 어떤 말 중요하게 하겠습니까? 예술가의 의도죠. 이 예술가의 의도가 미적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술 작품의 속성이 미적 대상이 되려면 예술 작품과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예술 작품 속성. 예술 작품 자체의 속성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당연히 예술 작품과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구분의 원리인데, 근데 예술가의 의도라는 것은 이건 예술 작품 자체 그 안에 존재한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비어즐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가의 의도, 예술 작품과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적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죠. 이렇게 견해장을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 가능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 이 지각 가능성의 원리와 관련해 이제 핵심적인 말은 뭐가 될까요? 예술 작품이 어떤 속성, 비어즐리가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어야만, 요 말이 중요한 말이죠. 그래야만 미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어야만. 그래서 요 말을 주목해야 했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각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각될 수 없다?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미적 대상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비어즐리는 물리적 측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데 전혀 지각될 수 없거나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물리적 측면은 미적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상쾌한 색조와 흐르는 운동감이 있다고 할 때 이 상쾌한 색조, 어떤 운동감, 작품에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미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은 유화물감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이거를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1892년에 창작되었다. 이 그림을 보고서 이거 내가 직접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적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런 얘기한 거죠. 자, 마지막 문단에서는 앞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어들리는 자, 이 두 가지 원리를 종합하여 예술작품의 속성 중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대상. 예술작품 자체의 속성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오로지 예술작품과 분리될 수 없는 그 예술작품 자체의 그 객관적인 속성. 이거를 고려해야 한다. 이게 있어야 미적 대상이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나의 글까지 함께 다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 3부는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우리 4부에서는요. 11번에서 16번 그 마저 문제 함께 해결하겠고요. 뒤에 있는 기술 세트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4부에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만나자고요. 봐요.